자, 뜰에서 이제 지옥의 판관을 읽어드립니다. 지옥의 판관. 주다는 안휘성 등양 사람으로 성격이 대단히 호탕한 사나이였다. 천성적으로 머리가 둔해서 열심히 공부는 했으나 아직 시험에는 급제하지 못했다. 어느 날 동창들이 모여서 주연이 벌어졌는데 친구 한 사람이 그를 향하여 농담 삼아 이야기했다. 자네는 호걸이라는 평판이 자자하기는 하지만 한밤중에 시방전에 가서, 시방전이 시왕전이죠. 시왕전이 이제 명부전인데, 명부전. 왼쪽 복도에 있는 판관의 초상을 걸머지고 올 수 있다면 우리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자네에게 한턱 단단히 내겠네. 사실 등양에는 시방전이라는 묘가 있었고 그곳의 신상이나 귀신 형태는 모두 나무로 조각한 것으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장식되어 있었다. 더욱이 동쪽 복도에 서 있는 판관은 푸른빛 얼굴에 붉은 수염이 무시무시하게 돋치고 가장 흉악한 형상이었다. 그리고 밤중만 되면 양쪽 복도에서 고문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다 하여 시방전에 발을 들여놓으면 머리털이 거꾸로 설 지경이었다. 그러므로 친구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켜 주단을 골려주려는 속셈이었다. 주단은 웃으면서 일어나 즉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얼마 후 창문 밖에서 "어이! 덥석보리 선생을 모셔왔네" 하고 큰소리로 고함쳤다. 여러 친구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뒤이어 주단이 판관을 등에 걸머지고 들어와서 탁자 위에 놓고 술잔을 들어 연거푸 석잔을 따랐다. 친구들은 그것을 보자 안절부절하며 또다시 걸머지고 가서 있던 곳에 갖다 두라고 간청했다. 주단은 다시 술잔을 들어 땅 위에 부으며 말했다. 저는 이와 같이 신중하지 못하고 난폭한 사람이올시다. 판관님, 아무쪼록 노엽게 생각하지 마시옵고 제 집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으니까 기분이 내키시면 꼭 한잔 하러 오십시오. 아무쪼록 사양 마시고. 그리고는 판관을 걸머지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다음 날 동료들은 약속한 대로 주단을 초청하여 술을 마셨다. 주단은 저녁때가 되어 얼큰하게 취하여 집으로 돌아왔으나 아직도 한 잔 더 하고 싶은 생각에 등잔불을 켜고 혼자서 찔끔찔끔 다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벼랑간 문발을 걷어올리며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쳐다보니 다름 아닌 판관이었다. 주는 일어서면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어젯밤 그토록 무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죽이러 오신 거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판관은 짙은 수염을 한 손으로 비비꼬며 싱긋 웃더니 아니요. 어제는 친절하게도 초대해줘서 고마웠어. 오늘 밤 다양하게도 시간이 있기에 후일을 저버리는 것도 안 되어 이처럼 찾아온 것이요 하고 말했다. 주단은 크게 기뻐하며 판관의 옷수매를 이끌어 자리에 앉게 했다. 그리고 손수 그릇을 닫고 숯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판관이 말했다. 오늘 저녁은 날씨도 덥고 하니 찬술로 마시는 것이 도리어 좋겠소이다. 주단은 판관의 말대로 술병을 탁자 위에 놓고 달려나가서 아내에게 안주를 준비하도록 번번했다.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기가 질리도록 놀라서 술자석에 나가지 말도록 권유했다. 주는 들은 척도
않고 선체로 독촉하여 술안주가 준비되자 그것을 손수 들고 나갔다. 술잔을 주고받은 다음 처음으로 성명을 묻자 내 성은 육이라 합니다. 육시. 우리나라에도 육시 있죠. 현재. 이름도 호도 없고요 하고 말했다. 주가 고전 이야기를 시작하자 척척 대꾸를 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다. 팔고문도 알고 계십니까? 팔고문은 과거 시험 때 쓰는 문장이었어요. 그야 물론 잘 쓰고 못 쓴 것쯤은 분별이 가지요. 왜냐하면 저승에서도 이 세상과 대동소이하게 문장을 읽으니까요. 저승에서도. 육판관은 엄청난 대주가여서 근잔으로 계속해서 10잔도 더 들여 마셨다. 주는 아침부터 마시는 술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책상 위에 엎드려 코를 골았다. 얼마나 잤는지 문득 눈을 떴을 때는 타다 남은 촛불이 깜박깜박 쓰러질 듯했다. 잔님으로 왔던 판관은 이미 돌아갔는지 자리에 없었다. 그 후로부터 2, 3일에 한 차례씩 찾아와서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때로는 한 방에서 자기도 했다. 주단이 문장의 초안을 보여주면 육판관은 붉은 붓으로 작대기를 그으며 이것저것 잘된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고 비평했다. 어느 날 밤인가 저는 술이 취하여 먼저 잠이 들고 육판관은 아직도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저는 벼란간 꿈속에서 뱃속의 창자가 쑤시는 아픔을 느끼고 버뜩 눈을 떴다. 그랬더니 육판관이 침대 위에 단정히 앉아서 그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어 한 올, 두 올 추려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광경에는 아무리 호탕한 주단도 정신이 벌컥 뒤집히는 듯 놀라서 소리쳤다. 지금까지 아무런 원한도 원망도 없는 줄 아는데 어째서 내 배를 가르고 죽이려 하는 거요. 그러나 판관은 웃으면서 두려워할 것 없어. 나는 그대를 위해서 정명한 정신과 바꾸어 놓고 있는 중이요 하고 말하면서 서서히 창자를 뱃속에 다시 넣는 것이었다. 그것이 끝나자 백가죽을 합친 다음 자기 발목에 감았던 헝겊을 길게 찢어서 주단의 허리를 칭칭 동여맸다. 수술이 끝난 후 침대 위를 보았더니 어찌된 셈인지 피 한 방울 흘린 자국이 없고 다만 배와 허리 근처가 약간 저린 듯한 뿐이었다. 주단은 판관이 살덩이를 탁자 위에 놓아둔 것을 보고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건 말인가? 자네 마음속에 있던 필요없는 고깃덩일세. 자네 문장이 서툰 것은 자네 마음의 털구멍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네. 그래서 저승에 가서 몇천만 개의 마음 중에서 가장 우수한 놈 하나를 골라서 자네를 위해서 바꿔 넣었단 말일세. 자네의 본래 것은 이렇게 끄집어내어 모자라는 사람에게 보충해 줘야 할 것 아닌가? 판관은 그렇게 말한 뒤 일어서서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날이 밝자 동여맸던 붕대를 풀어보니 상처는 이미 아물고 가는 시롤 같은 붉은 금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주단은 문장이 점점 훌륭해지고 한번 눈여겨본 것은 잊지 않을 만큼 머리가 총명해졌다. 며칠이 지나서 다시 글을 지어 육판관에게 보였다. 잘 되었군. 그러나 자네는 복운이 얇기 때문에 큰 출세는 못하겠고 고작해야 향식까지나 하겠네. 그것이 언제쯤 이루어지겠소? 하고 묻자 금년은 어김없이 장원으로 급제할 거야 하고 대답했다. 얼마 후 과시에 응시하여 1등으로 합격하고 가을의 향시에서는
과연 장원으로 급제했다. 학문을 같이 하던 동료들은 일찍이 그를 놀려준 바 있었지만 이제 그의 답안 문장을 보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놀랐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그 불가사의한 사실을 알게 되어 모두가 주의 소개를 받아 판관과 교제할 것을 요청했다. 판관은 승낙했다. 이리하여 여러 동료들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니 밤 8시가 지나다 육판관이 찾아왔다. 붉은 수염은 하늘을 향하여 치솟고 눈은 전광처럼 번득였다. 사람들은 망연실색하여 이가 덜덜 떨려 한 명 두 명 자리에서 달아나 버렸다. 알 수 없이 주는 판관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어지간히 취기가 돌자 주는 말했다. 창자를 씻고 마음을 새로이 바꾸어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소원이 더 있습니다. 허락해 주실런지요? 무슨 일인지 말해보게 하고 육판관이 재촉함으로 주는 이야기했다. 마음이나 창자를 새로이 할 수 있으니 정령코 얼굴도 바꾸어 달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 아내는 조강지처로 하반신은 근사합니다만 얼굴 윤곽이 변변치 못합니다. 참 어려운 일인 줄로 생각됩니다만 한 번 더 판관께서 수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육판관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래, 좋아. 생각해 둘 테니까 당분간 기다려주게. 며칠이 지나니 판관이 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 주는 급히 일어나 방 안으로 맞이하고 등잔불에 비춰보니 무엇인가 품에 간직하고 온 모양이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자네가 얼마 전에 부탁하기에 두루 찾아보았으나 마땅한 것이 없어서 실행치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운수 좋게 미인의 머리가 하나 손에 들어왔기에 이렇게 약속대로 갖고 오는 길이야 하고 대답했다. 주가 풀어보니 목에는 아직 붉은 피가 끈적끈적했다. 판관은 주를 재촉하여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개가 짖고 닭이 울기 전에 일을 하도록 주의시켰다. 주는 판관을 침실로 안내하여 들어갔다. 침대 위에는 주의 아내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다. 판관은 갖고 온 머리를 주에게 안고 있도록 하고 자기는 신고 있는 장화 속에서 비수 같은 칼을 꺼내었다. 그리고 아내의 목에 갖다 대고 힘껏 눌러버리자 마치 과일이나 두부가 썰리듯이 손쉽게 잘려 머리는 덜렁하고 베개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는 주가 안고 있던 미인의 머리를 급히 부인의 목에 갖다 대고 똑바로 붙였는지 어떤지를 살펴본 뒤 눌러버렸다. 다음은 베개를 가져다 그녀의 어깨 밑에 고여줬다. 잘라버린 머리는 사람이 가까이 가지 않을 장소를 택해서 묻도록 타이르고 판관은 돌아가 버렸다. 주단의 아내가 눈을 떴을 때는 어쩐지 목둘레가 약간 저린 듯하며 얼굴 근육이 굳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손으로 쓸어보니 말라붙은 핏덩이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크게 놀라 식모를 불러 더운 물을 떠오도록 했다. 식모도 부인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얼굴을 닦으니 태아의 물이 뻘겋게 물들었다. 머리를 지켜드니 얼굴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식모는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부인도 거울을 들어 비춰보더니 정신 빠진 사람처럼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멍해 있었다. 남편 주가 들어와서 그 까닭을 자세히 말하니 마음이 진정되어 다시 한번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긴 눈썹은 귀밑까지 뻗치고 볼에는 웃을 때마다 볼 우물이 펴져 그림에 그린 미인처럼 참으로 아름다웠다.
옷깃을 제치고 목을 살펴보자 붉은 금이 한 바퀴 둘러 있어 아래 위에 피부 빛깔이 완전히 달랐다. 한편 오시랑에게는 지극히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아직 출가하기도 전에 약혼한 남자가 2번씩이나 결혼 전에 죽었기 때문에 19세가 되도록 시집을 못 가고 있었다. 이 처녀가 원소절이 음력 1월 15일 음력 대보름날은 그때 귀신이 뭐 잘 나타난다 이거죠. 문득 거칠 것 없이. 그날이 1월 대보름 1월 15일 음력. 시방전에 놀러 갔었는데 참 배워러운 사람들이 많아서 무척 혼잡했다. 그중 무례한 한 녀석이 처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멀리서 엿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처녀의 거처를 남몰래 조사해가지고 어둠을 틈타 사닥다리를 놓고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처녀가 잠자는 방에 창문을 뚫고 들어가 계집종 하나를 죽여서 침대 아래 쳐박고 처녀에게 덤벼들어 욕심을 채우려 했다. 자녀는 죽을 힘을 다하여 반항하며 고함을 질렀다. 도적은 화가 나서 처녀를 목졸라 죽여버렸다. 어머니 오부인은 고함 소리에 놀라 달려와 계집종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으므로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두 처녀가 쓰러져 있고 방 안에는 유혈이 낭자했다. 부인은 간이 뒤집힐 정도로 놀랐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딸의 시체를 대청마루에 안치해 놓고 잘리은 머리는 시체 옆에 놓은 다음 밤새껏 울며 불며 대수동이었다. 다음날 아침 이불을 벗겨보니 시체는 있으나 잘리은 머리가 보이지 않았다. 행랑하인을 모두 불러다가 매질을 하며 너희들이 시체를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개가 물어간 것이 아니냐고 예단을 쳤다. 오시랑은 법정에 소장을 제출했다. 법정에서는 기한을 정하여 범인을 잡으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도록 범인은 오리무중이었다. 그럴 즈음 주단의 집에서 목을 받고 오단 괴기한 사건을 오시랑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었다. 오시랑은 혹시나 하고 의심이 들어서 노파를 보내 주단의 집을 찾아 알아보도록 했다. 노파는 방에 들어가 주부인을 보고 깜짝 놀라 그 길로 달려와서 오시랑에게 사실대로 자기가 본 것을 일러 바쳤다. 오시랑은 딸의 시체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놀람과 동시에 의심이 나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게 되었다. 혹시 주단이란 자가 요술을 부려서 딸을 죽인 것이 아닌가 해서 달려가 주단을 다그쳤다. 그러자 주가 말했다. 아내가 자고 있을 때 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어찌된 영문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댁의 따님을 죽였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오시랑은 주단의 말을 믿지 않고 주단을 법정에 고소했다. 법정에서는 주단의 가족과 심부름꾼을 모조리 불러다가 조사해 보았으나 한결같이 주의 말과 같았으므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다. 주단은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육판관에게 상의했다. 그러자 판관은 말했다. 그것은 힘들 것 없소. 내가 그 집 딸이 제 입으로 말하도록 하지. 그러자 그날 밤 오시랑의 베갯머리에 죽은 딸이 나타났다. 나는 소개진의 양대연이란 놈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소개진은 호남성 친북현에 있대요.
단지 그분이 아내가 예쁘지 못하다는 것을 항상 유감스럽게 생각하다가 육판관에게 부탁하여 나의 머리를 갖다가 바꾸어 달았을 뿐입니다. 사실이 이러하오니 나의 몸은 죽었어도 머리만은 살아있는 셈이니 아무쪼록 주단과는 원수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시랑은 꿈에서 깨어나자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부인도 이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법정에 제출했다. 법정에서는 즉시 조사해본 결과 과연 양대현이란 자가 소개진에 있었기 때문에 체포하여 고문하였더니 드디어 사실을 자백했다. 법정에서는 즉시 조사해본 결과 오시랑은 주단을 방문하여 그 무인과 면담을 청했다. 이로부터 주는 오시랑의 사위가 되었다. 그리고 주의 아내의 목을 오시랑의 딸의 시체와 합쳐서 장례 지냈다. 주단은 그 후 세 차례나 예보의 시험을 치렀으나 모두 다 시험장의 규칙을 어겼다 하여 축출당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육판관이 찾아와서 자네 수명이 이제 다해가니 얼마 오래 살지 못하겠네 하고 일러주었다. 언제까지냐고 묻자 앞으로 닷새 남았다고 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천명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지. 그리고 인생을 달관한 사람이 볼 때는 삶도 죽음도 마찬가지야. 구태여 생은 즐거운 것이고 사는 서러운 것이라고 정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주는 참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즉시 의관과 관을 준비하게 하고 그 일이 끝나자 새 옷을 갈아입은 다음 세상을 떠났다. 다음날 주부인이 연고를 붙들고 흐느끼고 있을 때 베란간 주단이 밖으로부터 흔들흔들 들어왔다. 부인이 두려움에 떨자 주는 다정하게 말했다. 나는 틀림없이 죽은 영혼이요. 그러나 세상에 살아있을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어. 당신과 압이 없는 어린 것이 염려되어 뒷덜미가 당기는 것 같지 않겠소? 그래서 내 이렇게 찾아왔소. 부인은 더욱 서름에 북받쳐 눈물이 가슴까지 흘러내렸다. 주가 다정하게 끌어안고 위로하자 부인은 말했다. 옛날부터 반혼이라 해서 돌이킬 반자 귀신 혼자 넋 혼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렇듯 영혼이 계신다면 어째서 다시 한번 더 재생해 주시지 못합니까? 천명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요. 저승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냐고 묻자 육판관의 추천으로 재판 사무를 감독하고 높은 관직까지 받고 있으니 별로 괴로운 것도 없네 하고 대답했다. 부인이 다시 말하려 하자 주는 육판관과 같이 왔으니 실상 준비나 해주시오 하고 말하며 청청히 밖으로 나갔다. 부인이 지시한 대로 준비를 끝내자 방 안에서 큰 소리로 호걸 웃음을 웃으며 재미나게 술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살아있을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밤중이 되어 방 안을 들여다보니 쓸어버린 듯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뒤로 주는 사흘에 한 차례 정도로 찾아왔다. 때로는 그대로 묵으며 부인과 애정어린 이야기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집안 살림살이를 지시하기도 했다. 아들 위는 그때 나이 겨우 5살이었으나 주는 올 때마다 아들을 껴안고 지극히 사랑해 주었다.
아들이 7, 8세가 되자 등잔날에서 책을 배우도록 했다. 그 아들은 무척 영리해서 9살 때 이미 문장을 쓸 줄 알았고 15세 때에는 벌써 현학에 입학할 정도였다. 현학은 고을현자의 배울학자, 국립학교네. 수재를 양성하는 국립학교 현학. 그 후부터 주단은 점점 뜸하게 나타나 며칠 아니면 몇 달 만에 한 차례씩 올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찾아와서는 부인을 향하여 마침내 오늘로써 그대와도 영원한 이별일세 하고 말했다. 이제 어디로 가시냐고 묻자 전제의 명령으로 태화경이 되어 먼 곳으로 부임하게 되었어. 사무가 번다할 뿐더러 길이 머니 이제부터는 돌아올 수가 없을 거야 하고 대답했다. 아내와 아들이 부여잡고 흐느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말했다. 이제 울음을 그치시오. 아들은 이미 한 사람의 어엿한 장부가 되었고 집의 재산도 우선은 먹고 지낼 만은 하지 않소. 한 세상 100년을 이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부부가 어디 있단 말이오. 다시 아들을 돌아보며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망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년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자 하고 말하며 그대로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후로는 끝내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그 후 위는 25세 진사에 급제하고 행인의 관직을 받아 행인은 단일행자 사람인자 써가지고 지방의 군왕을 불러들이는 사무를 취급하는 관직을 받아 칙명으로 서학에 제사 지내러 가게 되었다. 가는 도중 섬서성 화음현에 이르렀을 때 베란간 마차를 몰고 일산을 받은 일대의 행렬이 달려와서 마주치게 되었다. 이상하게 여겨 마차 안의 사람을 보니 자기 아버지가 아닌가. 위는 급히 말해서 내려 울며 땅 위에 엎드렸고 아버지는 마차를 멈추고 말했다. 관리로서 꽤 평판이 좋은 듯하구나. 이제야 나도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군. 아들 위는 그래도 땅에 엎드려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곧 마차의 출발을 명령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번개처럼 사라졌지만 몇 걸음만 가서 돌아보며 찾던 패도를 끌러서 부하에게 일러 아들에게 주도록 하고 멀찍이서 그 칼을 차고 있으면 반드시 출세하리라 하고 말했다. 아들이 달려서 쫓아가려고 생각했는데 마차도 부하들도 바람같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고 말았다. 아들 위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한자리에 그냥 서 있다가 이윽고 칼을 빼보니 극히 정밀하게 만들었고 글귀가 새겨 있었다. 담은 클 것을 원하고 마음은 작아야 할 것을 바란다. 지혜는 원만한 것이 필요하며 행동은 어디까지나 방정해야 한다. 이런 글귀가 새겨 있었다. 의인은 그 후 사마라는 관리가 되어 아들 오형제를 낳았다. 사마 아주 높은 관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패도는 넷째 아들 혼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말했다. 아버지의 지시대로 했더니 혼은 총헌이라는 고관으로 출세하여 정치적 평판이 굉장히 높았다. 이사씨는 말하기를 이사씨는 이제 이 책의
지은이 포송령의 필명이다 이거죠. 필명. 이사시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짧게 자르고 오리의 발이 짧다고 해서 길게 들이듯이 매사에 물건을 교정한다는 것은 미친 사람이 할 일이라고 하겠지만 꽃나무에 다른 가지를 접붙이고 나무와 나무를 접목하는 것을 생각해낸 것은 참으로 기묘하고 불가사의한 일이다. 하물며 목숨 있는 인간의 창자를 끄집어내고 목을 잘라서 바꾸어 붙이는 데 이르러서는 더 할 말이 없다. 진실로 육판관과 같은 인물은 추악한 가족부대에 미묘한 심신을 감싸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명조 마렵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은 아니나 능양의 육판관은 아직 건재하고 있을 것인가? 혹 아직 그 영혼이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있다고 하면 그를 위해서 마부가 되어 말채찍을 든다 해도 그것은 도리어 내가 바라는 바이다. 이건 뭔 얘기를 써놓은 거야? 정신없는 얘기를 써놨네요. 포송령이. 자, 이상입니다.